이번 시간은 페이지 15페이지 자 건축물에 작용하는 힘 하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중 부분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한 문제 정도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 보면 15에서 18페이지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뒤쪽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거기 보면 고정하중 나오죠. 고정하중은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하중에 대해서 간단히 하면 하중이죠. 자, 건축물에 작용하는 힘 하중은 제일 먼저 1번에 고정하중이 나옵니다. 고정하중. 고정하중이라는 것은 이것을 고정하중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하면 구조물 있죠. 구조물의 자체 무게입니다. 자중. 자체의 무게를 고정하중이라고 합니다. 구조물의 자중입니다. 구조물의 자중을 고정하중이라고 합니다. 구조물의 자중. 자체 무게. 사람으로 치면,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골조 있죠? 뼈대 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구조물, 이런 골조들, 쉽게, 골조 관련된 거. 기둥이라든지, 우리가 아까 봤던 포라든지, 바닥이든, 벽이든 많겠죠? 계단 같은 거 등. 이거의 무게입니다. 골조의 무게. 이거의 무게를 고정하중이라고 합니다. 고정하중. 자,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쉽게 이겁니다. 우리 아파트 뼈대가 이동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집 바닥은 간혹가다 없어졌다가 간혹가다 홍수가 많이 있어서 저 한강이 넘친다 이래서 한강에 가서 옆에 있죠? 뚝 역할 좀 하고 오겠다. 나갔다 안 오죠? 바닥이 없으면 우리 집 거실장하고 이런 거 다 어디 놔둡니까? TV하고 맞죠? 장롱하고 바닥 있죠? 그런 것들이 무슨 하중? 고정하중입니다. 그럼 얘들은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이는 하중들이 바로 고정하중입니다. 이거 몇 번 시험 냈습니다. 이걸 몇 번 시험 냈습니다. 2번인가 3번 정도 했을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 가지고. 이게 고정하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무슨 하중? 적지하중이 나오죠. 간단한 것만 이번 과정에는 할게. 적지하중. 자, 이 적지하중은 보통 하라중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면 라이브로드 하라중이라고 많이 씁니다. 하라중. 자, 적지하중은 이것이 적지하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는가 하면 아파트 지어놨어요. 새 아파트를 딱 건축해놨네. 입주를 아무도 안 했어요. 입주 안 했을 때는 무슨 하중만 있습니까? 고정하중만 있는 거예요. 아파트 지어난 그 자체. 가구, 렌즈 이런 거 하나도 안 잡아놨어요. 그러면 쉽게 이 적지하중은 이 건물을 점유 사용함으로 생기는 하중들. 자, 그럼 여러분들 새 아파트 입주하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그럼 들어갈 때 사람만 들어가요? 아니죠? 가구 가져가죠? 그럼 다 가져가는 거 맞죠? 그것들이 전부 다 무슨 하중? 적지하중, 하라중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입니다.
발생하는 하중, 이것이 적재하중 하라중입니다. 그럼 적재하중 하라중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하면 얘는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맞죠? 고정이 안 돼 있어요. 사람이 건물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이런 것들이 무엇이다? 적재하중 하라중입니다. 앞전에 답은 3번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3번. 그래서 그 3번에 보면 공동주택 그 하라중, 발코니 하라중하고 나머지 그 하라중을 숫자 써놨죠. 어디가 거실 가지고 거실 발코니를 비교해서 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큽니까? 숫자가 어디에 큽니까? 3번에 보면 공동주택 발코니하고 거실 복도 나머지는 2인데 앞에 하면 3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시험을 냈습니다. 어디가 크게 설계하느냐, 어디가 크냐 이거 가지고 출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의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이 적재하중 하라중입니다. 그럼 얘는 부착 고정이 되지 않는 하중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쉽습니다. 그러면 봐요. 여기 책상은 무엇이다? 의자는 적재하중 하라중입니다. 그런데 여기 점유 사용 안 해도 이 반자는 있죠. 이런 거는 맞죠? 이런 건 달려 있잖아. 이런 거는 고정하중이고 우리가 점유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거. 그러면 사람도 어디에 속한다? 하라중 적재하중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거기 3번 가르쳐 줄게. 자, 이 발코니 공동주택은 이 하라중을 설계할 때 쉽게 이겁니다. 공동주택에서 이런 주택 건물은 발코니는 3kg 유톤으로 설계합니다. 킬로 유톤, 유톤입니다. 이겁니다. 킬로 유톤. 자, 3kg 유톤은 여러분들 얼마가 3kg 유톤인가 하면 300kg입니다. 300kg. 그런데 기타 시들은 거실 등 나머지 등 많죠. 이거는 2kg 유톤으로 설계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꼭 외우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발코니는 300, 나머지는 200.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아파트에 거실이든 방이든 들어오는 거 보세요. 뭐 들어옵니까? 거실에 소파 들어오지, 맞죠? 장식장 들어오지, TV 들어오지, 에어컨, 실내기 들어오죠, 있죠? 이런 거 막 해놓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이쁜 도자기도 갖다 놓고 이런 데 있고, 있죠? 갖다 놓는 게 제곱미터당 얼마만큼? 여기는 2kg 유톤이니까 200kg고, 발코니는 300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왜 발코니가 가장 많이 보는가 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이삿짐 옮길 때 사다리 차 있죠? 거기 발코니에 고정이 돼서 모든 짐이 그리 오잖아요.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발코니만 안전하게 설계하기 위해서 300kg 얹히는 걸로 설계하겠다 이게 제곱미터당. 그리고 나머지 거실이든 주방이든 얼마? 200kg. 자, 그럼 여러분들 방 봐요. 침실 예를 들어서 침실에 장롱 갖다 넣었잖아요. 침대 갖다 놓고, 맞죠? 화장대 갖다 놓고 막 하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방이 몇 제곱미터가 될까요? 뭐 큰 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이렇죠,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방 하나가 5평이라 가정하자. 5평이면 한 대략 한 정도에 3.3이 한 평이니까 이제 대략 이야기죠. 그것이 5 하면 많이 되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평으로 안 따지고 18제곱미터의 방이 하나 있었다. 그럼 18제곱미터 곱하기 뭐다? 200이야. 200을 곱한 거야. 그러면 엄청나죠? 몇 톤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삿짐 다 해봤자 얼마예요?
이삿짐 20평형대 하면 5톤이면 되죠, 거의. 웬만하면. 웬만큼 늦으면 5톤 정도 가지고 되죠? 잘 모릅니까? 우리 이삿짐 그 잘못 계산해서 우리 집은 20평이라도 20평이 아닌데 하도 짱 박아놔가지고 엄청 버려도 책 엄청 버리고 갔거든요. 근데 아무 죽을 뻔했을 거예요. 5톤 하면 되겠지. 5톤 가지고 왔는데 부족해가 막 끌고 왔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옮겨야 되니까 차는 더 들고 저지 5톤으로 계산해주고 막 구름하에 옮기고 막 옮기더라고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옮겼는데. 그래서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염도 이겁니다. 안전치를 둔 거예요. 맞죠? 18제곱미터 방 하나에 몇 톤이 들어가야 돼? 3.6톤. 맞죠? 3.6톤 잡아놓으면 얼마나 잡아놔야 돼요? 엄청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설계한 거. 근데 발코니는 300kg, 3kg 유턴으로 제일 많이 써요. 안전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요 3번 냈습니다. 기초 강의에서 하는 거 가지고도 많이 맞춥니다. 작년에도 이거 가지고 냈습니다. 이것도 몇 번 냈고요. 이것도 몇 번 냈습니다. 말만 바꿉니다. 약간 똑같이 못 내니까. 시설계로는 간연도 기출문제를 낼 확률은 5%입니다. 회계나 민법은 기출문제 범위에서 냅니다. 바뀌는데 이 계론 과목은 기출문제를 많이 안 냅니다. 작년에 몇 문제 냈습니다. 이거는 성지 희한해가지고 항상 바뀝니다. 시험 많지만 항상 새롭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열심히 하시고 학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딱 마음 먹고 1년 있죠? 빡시게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시험 치죠? 또 새롭습니다. 시설계로는. 근데 민법이나 회계원리는 계속 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숫자만 바뀌고 그것만 달라지는 것 뿐이고. 그래서 이 시설계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시험을 많이 치보면 압니다. 작년에 기출문제 중에 몇 개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 이거 넘겨보시면 페이지 17번에 이제 적설하중 있죠. 스노로드. 지붕 위에 눈은 어디에 쌓입니까? 벽에 쌓입니까? 지붕에 쌓입니까? 바닥에는 안 쌓이죠. 바닥에 쌓이는 여러분들 집에 바닥에 쌓으니까 문을 다 열어놔가 바람이 불어야지 눈 들어오겠죠. 그거죠. 지붕이나 있죠. 이거 지붕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건축물에는. 거기에 쌓이는 눈의 무게가 적설하중이고요.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네 번째 지진하중이 나와요. 지진하중. 우리나라에 이제 지진이 왔기 때문에 지진은 판단을 잘 하시면 돼. 밖으로 뛰어나갈 것인지 안 뛰어나갈 것인지 간단합니다. 진동이 잠시만 딱 흔들리고 말죠. 그럼 건물이 견디는 거예요. 잠시만 흔들리고 안 흔들리죠. 그러면 주변에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되죠. 지속되면 진앙지가 가깝다는 거예요. 잠시만 흔들린 게 아니고. 그리고 지진은 간단히 이겁니다. 그 해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큰 지진이 와요. 제가 연구한 게가
옛날에 내진설계하라고 제가 책을 많이 봤거든요. 일본의 사례하고 막 해보면 온도가 높잖아요. 누가 더워서 죽어. 그럼 그 해에 약간 싸늘한 바람이 불 때 큰 지진이 와요. 몰라, 저는 제 이론입니다. 그런 거는 이론상에 없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가 많이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안 더웠는가 보네, 여러분들. 열대야가 엄청 지속됐죠? 아니죠. 이번만큼 유례상 몇백 년에 아닙니다. 올해가 가장 더웠습니다. 기간적으로. 지금 관측 이래 제일 더웠습니다. 지속된 게. 열대야가 30 며칠 연속된 거 처음입니다. 아, 근데 뉴스 안 보시는군요. 관측상 지금 이제 기상 관측하고 나서 가장 더운 게 지속됐습니다. 올해가. 모르셨구나. 그때는 잠시 더웠던 거, 더웠다가 추웠다 이렇게 온도가 내려갔다 했는데 이건 계속 더웠잖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항상 더운 해 다음에 일본에서도 사망 사건이 많이 생기면 일본에 대지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공기가 더운 것도 있지만 여기 응력이 응축돼서 땅의 힘도 열이 받아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꼭 그 찬바람이 불면 큰 지진이 옵니다. 몰라,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지진은 보시면 이겁니다. 자, 얘는 주의할 것이, 자, 작용 방향으로, 이제 지진이 건축물에 미치는 거죠. 작용 방향으로 보면 얘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거죠? 수평이잖아요. 행력이죠? 수평력이에요. 수평하중으로 봐줍니다. 수평하중. 자, 그래서 여러분들 떨릴 때 옆으로 흔들린 것 같아요? 아래 위로 흔들린 것 같아요? 옆으로 느꼈죠? 맞죠? 자, 다행입니다. 수평으로 왔기 때문에 지진이 약합니다. 저기 이야기한 거는 TV에서 이야기한 건 잘못된 거고요. 깊이서 생겨가지고 12km, 14km 생겨서 지진 얘기해서 뭐 피해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죠? 아니, 그건 깊은 지진이 아니에요. 깊은 지진은 지하 뭐 100km나 150km 이런 데서 생기는 게 깊은 지진이에요. 한 40km 이내까지는 얕은 지진으로 봅니다. 표층에 가까울수록 지진력은 더 증가됩니다. 근데 앞전에 뭐 12km, 맞죠? 14km 이 정도에서 발생됐잖아요. 그거는 깊은 지진은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일본 고베 지진은 지하 40km에서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도 엄청난 충격파고잖아요. 그런데 저 지하 땅 150km 이런 데 생기면 완충이 돼서 작게 옵니다. 되게 깊은 곳에서 오면 12km, 14km 깊은 곳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지진은. 자, 그래서 이 수평이 있고요. 근데 이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지진은 보통 수평으로 이렇게 흔들리는데 간혹가다 직하형 아래 위로 움직이는 지진이 있어요. 이게 엄청납니다. 직하형 지진이. 이거 아래 위로 떨어버리면요 엄청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직하형 지진이 고베,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있죠. 그 있잖아요. 그때 30만 가까이 죽었을 때. 그거 하고 동일본 대지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직하형 지진입니다. 아래 위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지진들은 아래 위로 움직일 때 엄청난 인명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진설계가 80년도 말부터 내진설계 규정이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 6층 이상,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내진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내진설계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막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6층 이상이니까 5층까지는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가르쳐 줄게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 2005년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 중에서 15층 이상 아파트, 뭐 고층이라고 많이 흔들린다고 우리 이야기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2005년입니다. 2005년.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5년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지어졌는데 15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너무 높으면 더 많이 흔들리니까 약간 흔들리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건 잘못된 상식이고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들어가시면 내진 설계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런 아파트들가 사세요? 근데 옛날 아파트 사들 가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고. 그러면 저층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돼 있다 안 되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예측하잖아.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규모 7이 오면, 진도 7의 지진이 오면 30만 이상이 사망한다고 나오죠. 그럼 일본은 진도 7이 오면 얼마 죽었어요? 별로 안 죽죠? 많이 죽죠. 그래도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내진 설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 그런데 일본,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에 고베 지진이 왔을 때 7.1이라고 하고 2라고 다 약간 나라마다 틀려가지고 7.2라 가정합시다. 가장 많이 본 데가 7.2로 봤거든요. 이때 5천 몇백 명 죽었어요. 근데 이 고베 지진은 아래 위로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대략 9천 몇백 명이 죽었어요. 거기 우리나라 수십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진 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얘들은 왜 이때 많이 죽었는가 하면 안 죽었어야 정상이거든. 몇 명 죽어야지 정상인데 7 정도 일어나면. 근데 이게 무슨 지진이라 해서 직하형 아래 위로 흔드는 지진이. 그래서 고베시가 매립지였습니다. 매립지인데 직하형 지진에서 정폭대가 온 거예요. 매립지는. 매립지는 특히 뭔가 하면 유동화 액상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정폭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진, 그래서 이제 지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갈팡질팡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가만히 있어 괜찮아. 봐 흔들리는 거 봐. 뭐 흔들려? 이러면서 나만 느끼고 저는 예민해가 막 느낍니다. 그리고 이 빨래 걸어놓은 게 있죠? 이 막 흔들리대. 이게 괜찮아. 하나도 안 떨어지잖아. 가만히 있으면 돼. 자 보시고, 그래서 이 내진 설계는 거기 보면 조금 설명해 줄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2번에 보면 지진력 나오죠. 지진력 뭐 지진 하중이라고 돼요. 그 식을 쓰면 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정하중에다가 플러스 이 적재하중 이 두 개다가 수평진도
지진에 의해서 진도에 따라서 지방 가속도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이건 뭐 지진 있죠. 여러분들 교육 TV에서 좀 배웠죠. 5.0이 왔을 때하고 5.8이 왔을 때하고 맞아? 이거 나왔잖아요. 별로 0.8이 커졌는데 있죠? 0.8이 지진의 에너지는 얼마가 커진다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전혀 못 들었어요? 뉴스에 지진 났구만 이거만 들었거든요. 90배가 커진다. 90배. 지진 0.8이 증가됐는데 90배의 지진의 에너지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5.8이 아니고 6이죠. 6이면 여기서 0.2가 커지죠. 2배가 더 커집니다. 그럼 180배 증가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6만 왔으면 건물 많이 무너졌을 겁니다. 경주에. 건물 붕괴된 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6 넘으면 위험해집니다. 우리나라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진력은 이겁니다. 같은 진도가 오게 되면요. 하중이 많이 나가면 지진력, 지진 하중은 커지는 거예요. 이걸 꼭 기본 잡아 놓으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하고 나이 들면서 보통 몸무게가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감소하신 분은 축복받은 몸매죠. 보통은 어떻게? 부풀어가요. 그러니까 관절이 망가지는 겁니다. 하중이 커지니까. 그러면 같은 뼈대일 때 있죠. 많이 실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진력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잖아. 트럭에 짐을 많이 싣고 가면 약간 휘청해도 확 넘어가죠. 그것도 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이 하중하고 진도에 따라 틀려집니다. 같은 뼈대면. 그래서 여러분들 차에 짐 많이 싣고 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맞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진의 이게 기본입니다. 알아두시면서. 그래서 상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밑에 봐요. 그 1번에 내진을 다루는 기술이 있죠. 내진을 다루는 기술, 지진 설계가 하나가 아니에요. 내진이 있고 2번에 보면 뭐 있어요? 재진, 면진 이렇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나머지는 아파트에 단독주택 사십니까? 빌라? 빌라도 몇 층짜리입니까? 4층이다. 4층이면 괜찮습니다. 오래된 겁니까? 최근에 겁니까? 많이 오래됐습니까? (1980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거 맞죠? 90년도 이후에 지은 거 맞죠? 애매한데 설계 안 할 수, 내진 설계 안 할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이 내진은 쉽게 이겁니다. 이거는 요것만 설명해 줄게. 지금 현행 아파트는 이것밖에 안 해요. 재진, 면진하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왠가하면 아파트에 대형 슈퍼컴퓨터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그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지는 이겁니다.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확보하는 기술이 내진입니다. 자, 그럼 튼튼하게 했다. 강성이라는 것은
어떤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됐을 때 변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어떤 경우면, 자, 이런 부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부재가 있는데, 이게 다른 힘을 가했어요. 하중을 가하면, 여기가 변형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변형되지 아니하는 성질을 강성이라고 해요. 이걸 강성이라고 합니다. 변형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 그러면 어떤 힘을 가해도 변형이 안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이겁니다. 이런 건 강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짜놓으면 박스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박스의 옆에서 발로 힘을 확 가면 변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변형되죠. 그럼 강성이 그건 적은 거예요. 그럼 강성이 크다는 건 변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하중 가도 변형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거는 강성이 우수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현행 아파트는 어떻게 철근 때려나가 콘크리트 탓을 해서 굳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고 있는 내진 설계를 하고 있는 게 아파트. 이게 기본 내진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자, 아파트가 여러분들 이거 있죠? 라멘 구조가 있고, 라멘 구조 아파트가 있어요. 요거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할 건데, 라멘 구조 아파트 대표적인 두 가지만 할게. 벽식 구조 아파트하고 두 가지예요. 아파트가 대표적으로 아파트는 라멘 구조의 아파트가 있고 벽식 구조의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원래 라멘이라는 것은 독일어로 철근 콘크리트라는 의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라는 뜻인데, 라멘 구조는 이겁니다. 기둥이 있어요. 기둥하고 보하고 바닥판으로 슬래브로 구성된 게 바닥판. 이걸로 구성된 아파트를 라멘 구조라고 해요. 그럼 기둥이 있어야 돼요. 기둥이.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 내에 이런 기둥이 있는 거 없는 거 보시면 돼요. 이런 기둥이. 그럼 라멘 구조, 벽식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벽하고, 이건 벽하고 바닥판으로 구성된 게 슬래브. 이 두 가지로 구성된 것이 벽식 구조고요.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는 이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맞죠? 그냥 모르고 사십니다. 대부분. 이거 벽식 구조 이런 것도 시험 다 나왔거든. 옛날에 제가 처음 나와서 강의할 때 서울 가고 강의하니까 막 벽 속에 기둥이 숨었다 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서울에 강의하고 있는 분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아니 체계적으로 안 배우면 모르거든. 저는 가르치기 위해서 배웠으니까 거기서 다니면서 이 골조 그걸 학문을 했거든요. 그 당시 초창기는 잘 몰랐습니다. 벽식 구조 자체를. 우리나라에 초기 도입됐거든요. 80년대에 도입이 됐는데 그때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초창기는. 그래서 이 벽식 구조는 기둥을 없앤 거예요. 기둥이 아예 없어 보하고. 그래서 벽하고 바닥판으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현행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심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철근 콘크리트한 깡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이거죠? 기둥은 이렇게 쓰잖아요. 기둥은 현재 이렇게 쓰잖아요. 기둥은 현재 이렇게 쓰잖아요. 맞죠? 그리고 바닥판이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둥 요거만큼만 진동을 전달하는데 벽식 구조는요, 창호 빼놓고는 전부 다 벽이잖아요.
온 사방이. 맞죠? 아닙니까? 그렇게 울리는 거예요, 진동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겁니다. 우리 애가 막 방방 뛰고 나 닮아서 방방 뛰고 이럴 것 같으면 어렸을 때 이 아파트 들어가야 되는 거야. 라면 구조. 명심하세요. 자, 위층에 모르잖아요. 위층에 막 뛰어다니도 소리 안 들린다니까요, 수업하는데. 내가 수업하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다니까요. 없는 것 같아. 실제는 있습니다. 밑에서도 항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왔다 갔다 하면. 맞죠? 이 라멘 구조는 그게 적습니다. 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벽식 구조가 층간소음이 심한 겁니다. 그럼 얘는 벽하고 바닥판으로 구성되고, 그럼 라멘 구조는 기둥보고 바닥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있죠? 어느 아파트입니까? 요거죠. 벽식 구조죠. 거의 벽식 구조일 겁니다. 혹시 라멘 구조에 사시는 분? 기둥이 톡 튀어나와 있으면 라멘 구조입니다. 벽보다 툭 튀어나온 게 뭔가 있더라. 그럼 라멘 구조입니다. 없죠? 벽보다 툭 튀어나온 게. 그러면 벽식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진은 요거하고 요거 중에 누가 지진에 강할 것 같습니까? 네, 벽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사람이 있을 때 좌우로는 약간 넓기 때문에 흔들림에 잘 안 넘어갑니다. 어느 정도 힘을 지탱할 수 있는데 앞뒤로 잘 넘어갑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잖아. 둘이 손바닥치기 뒤로 넘어가잖아요. 맞죠? 그거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넓잖아요. 맞죠? 이렇게 넓고 발바닥이 그래서 이렇게 가 있잖아요. 맞죠?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발바닥이 옆으로 가 있으면 이거 100% 어떻게 계속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은 이렇게 거리치 있는 게, 발바닥이 만약 옆으로 가 있었다 이러면 맨날 넘어갑니다. 앞으로 코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 되었을 겁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벽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이 벽을 배치해서, 했죠? 벽이 있잖아요. 한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죠. 이쪽으로도 있으니까. 그럼 이쪽에서 흔들릴 때는 이렇게 이쪽으로 벽이 받아주고 이 벽으로 받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식 구조가 도입되게 된 계기가 왜 도입됐는가? 우리나라가 노태우 대통령 때 이 내진 설계 개념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 86년도에 미국 서부에 대지진이 생겨서 인명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노태우 대통령이 뭐 했어요? 공약했잖아. 그때 공약이 뭡니까? 200만 호 건설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집을 엄청 지어야 되는데 이걸로 지면 층고가 높아서 많이 못 지어요. 그러니까 층고를 낮춰야 되잖아. 그래서 이 벽식 구조가 도입된 겁니다. 내진 설계도 하면서 200만 호 건설하니까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보다 층 높이를 30cm만 낮추면요, 10층이면 3m에 한 층이 더 들어가. 20층이면 2개 층이 더 들어가요. 세대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벽식 구조가 도입이 된 거예요. 계기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고 다음 주에는 그 21페이지 있죠? 3절 건축 구조의 분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그 방향성하고 전체 어떻게 출제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간단히 용어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부터 다음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